독일의 경제사학자 칼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의 하부 구조가 경제라 했습니다. 경제가 정치와 법률, 철학과 종교 등의 사회문화적 제도인 상부 구조를 이끄는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제가 변하면 사회 전체의 모습이 바뀌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양식과 이념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가 제시한 유물사관의 핵심 논지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이 하부 구조론을 한 문장으로 줄이는 과감한 시도를 하자면 세상 만사가 다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20세기 초를 피로 물든 두 번의 세계대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이것도 사실은 다 돈 문제였던 겁니다. 교양의 시대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인류사의 거대한 비극이었던 제국주의와 세계대전을 돈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이해해보겠습니다. 그럼 시계를 돌려 과거로 가보죠. 18세기 중반 영국에서는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의 대전환점이 시작된 거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화의 물결은 곧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냈죠.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안 팔리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줄이거나 수요를 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허나 절대 공급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공장을 멈추고 돈을 그만 벌라는 말과 다를 게 없으니까요. 남은 선택지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요 증가가 현대의 모든 국가에게도 중대한 과제일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당시 유럽의 자본가들에게 가능했던 방법은 유럽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길뿐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은 너무나 작은 시장이 되어버렸고 자본가들은 국가와 결탁, 새로운 시장을 찾아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업혁명이 유럽 밖으로 나가려는 탐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래로 대항해 시대가 열렸던 중세 유럽 모험가들의 목표는 정복과 약탈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주축으로 유럽의 모험가들은 원주민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그들이 가진 금은보화를 약탈했죠. 허나 산업혁명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피상적인 약탈이 아니라 교역이라는 미명하에 더욱 근본적인 약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원주민들이 가진 금은보화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국주의에 물든 유럽의 열강들은 식민지를 수탈하기 위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식민지의 경제 구조를 자국의 입맛에 맞게 재편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과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들 수 있죠. 아시다시피 인도는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동안 인도는 영국산 면직물의 주요 시장이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원주민의 토지를 빼앗고 플랜테이션을 건설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목화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면직물로 가공해 인도에 내다 팔고 그 대금으로 아편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아편을 다시 중국으로 가져가 은으로 바꿈으로써 그야말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는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의 열강들이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각자의 입맛에 맞게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해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건설했고 연화, 설탕, 커피, 고무 등의 원자재를 값싸게 가져온 뒤 그걸로 상품을 만들어 강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처럼 열강들에게는 식민지란 더 이상 피상적인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부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전 세계 모든 땅에는 이른바 주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열강들에게 더 많은 식민지는 더 많은 부를 의미했기에 유럽의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찾아 전 세계의 땅에 깃발을 꽂기 시작했죠. 그런데 유독 유럽의 한 나라만큼은 이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독일이었죠.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철도와 고속도로, 운하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는 대규모인 만큼 국가 단위의 경제정책을 통해서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19세기 후반 프로이센의 주도 아래 통일되기 전까지 40개에 가까운 군소 국가들의 매우 느슨한 연방에 불과했죠. 사실상 통일된 중앙정부가 없다 보니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독일이 산업화를 일으키고 식민지를 찾기 시작했을 땐 이미 모든 땅엔 주인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독일이 식민지를 전혀 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수한 노동력과 다양한 자원이 매장된 양질의 식민지는 모두 한참 전에 주인이 생겼고 독일은 잔반 정리나 해야 하는 처지였던 거죠. 독일로서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열강들처럼 양질의 식민지를 갖고 싶었죠.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남의 걸 뺏는 수밖에. 그리고 이런 독일의 야욕은 황제였던 비렐름 2세가 선포한 이른바 세계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세계 정책이란 독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계획으로서 쉽게 말해 군사적 팽창을 의미했습니다. 빌헬름 2세는 식민지 쟁탈전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해양력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전함을 건조하는 등 해군력을 급격히 확장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독일의 이런 군사적 팽창은 주변국들에게 심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그들로서도 똑같이 군비를 확충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는데 당시에는 혹시 모를 유사시에 대비한 조약이었지만 이는 훗날 세계대전에서 이른바 협상국이라는 전쟁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독일은 여기에 맞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과 함께 연합했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훗날 동맹국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죠. 이처럼 모두가 군비를 늘리고 서로 편을 나누어 으르렁거리던 유럽에는 서서히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4년 사라예보에서 한 방의 총성이 울리죠. 세르비아 극우 청년의 총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당했고 당연히 오스트리아 제국은 경노했습니다. 그들은 강경한 10개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신을 세르비아에 보냈고 이를 수용치 않으면 즉각 선전포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 요구들은 세르비아의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는 단 하나의 조항만 빼면 모두 수용하겠다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순간까지만 해도 1차 세계대전의 불씨는 아직 충분히 꺼질 수 있었죠. 허나 독일은 이 불씨를 거대한 불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하도록 외교적으로 압박하면서 동시에 독일에 무제한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당시 범슬라브주의를 외치던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돕겠다고 군대를 일으키면 독일도 군대를 일으켜 막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독일의 약속을 믿은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에게, 독일이 다시 러시아에게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협상국과 동맹국이 각각 서로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죠. 독일 제국의 야욕으로 인해 유럽 대륙 전체가 전쟁의 화마에 휩쓸리게 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순간 예견된 전쟁이었고 그들은 세계대전 속에서 사실상 식민지 쟁탈전을 벌인 것입니다. 약 3,7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1차 대전은 동맹국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로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이 모두 해체되었으며 그 땅 위에는 공화국이 수립되었죠. 독일에는 바이마르, 오스만에는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여러 독립국가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제국이 해체되었다고 그들이 지은 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승전국들은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 패전국들의 처리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고 패전국들은 이 조약을 통해 뼈저린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러나 이 베르사유 조약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에게 가해진 처벌이 지나치게 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1차 대전 과정에서 독일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프랑스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에게 막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어찌나 심했는지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승전국들조차 너무 지나치다고 여겼죠. 특히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로 하여금 베르사유 조약을 독일에 대한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재무성에 근무하던 한 관료는 해당 조약을 극렬히 반대했죠. 이는 베르사유 조약을 이대로 체결해버리면 독일에선 다시 야만이 창궐할 거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료가 바로 그 유명한 경제학의 그분, 케인즈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심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실제 내용은 상당히 긴데 몇 가지 조항만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모든 식민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토를 승전국에게 내놔야 했죠. 특히 알자스 로렌 지방은 대량의 철광석 및 석탄 매장지였으므로 독일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제약을 받았습니다. 탱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중화기 보유가 금지되었고 전함과 잠수함의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공군은 그냥 아예 해체당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다시는 프랑스와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게 서부의 라인란트 지대를 비무장 상태로 유지해야 했죠. 또한 독일의 경제는 사실상 승전국에게 잠식당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국가에게 최혜국 조약을 일괄적으로 보장하고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 이처럼 베르사유 조약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독일에게 매우 강력한 페널티를 가했는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페널티는 의외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전쟁 배상금이었습니다. 당시에 1320억 마르크가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인지를 현재의 우리로선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배상금의 규모는 쉽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가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아직 근본위제의 시대였으므로 금의 가치로 환산해보면 구체적인 금액을 유추할 수 있죠.
자, 먼저 당시 금 1kg의 가격은 근본위제였던 미국 달러로 약 665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르크화로 바꿔서 계산하면 금 1kg당 5,320마르크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금으로 바꾸면 24,812톤이라는 엄청난 양이 나오죠. 그럼 이게 대체 얼마냐? 현재 기준으로 1조 8천억 달러, KRW로 2,400조 원입니다. 프랑스가 독일에게 요구한 배상 금액이 무려 2,400조 원이었던 겁니다. 이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줘도 최소한 1,500조 원 이상이죠.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수많은 동맹 전순국들이 가장 크게 우려를 표했던 조항이 바로 이 전쟁 배상금이었습니다. 대체 이 천문학적인 돈을 무슨 수로 갚겠어요? 국가 경제가 융성하고 있어도 이런 돈을 갚으려면 큰 충격이 올 텐데 당시 독일의 경제는 전쟁에서 패한 결과로 거의 넉마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고 독일 경제의 붕괴는 확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애초에 프랑스는 그걸 바랬던 겁니다. 독일은 배상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국제사회에 호소했지만 프랑스의 생각은 절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배상금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이 배상금을 갚지 않을 경우 즉시 해상을 봉쇄해 식량 수입을 막고 추가적으로 독일 내에 있는 민간 산업시설을 철거해 가겠다는 페널티까지 부과했죠. 이제 독일로서는 어떻게든 갚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한으로 몰린 독일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하나뿐이었습니다. 돈이 없다? 그럼 찍어내는 수밖에. 독일 제국은행의 조폐창은 24시간 가동되기 시작했고 독일의 경제는 광기의 내리막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전 독일을 덮친 거죠. 1922년도가 되자 마르크화는 화폐로서 기능을 상실했고 23년 10월을 지나고서부터는 사실상 돈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상태가 됐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조폐에 필요한 종이와 잉크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이 찍어내는 화폐의 액면 가치보다 높아지는, 말 그대로 돈이 휴지보다도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전쟁 직후 1달러에 8마르크 하던 환율은 약 4년 뒤인 1923년 말에 이르자 무려 1달러당 4조 2천억 마르크로 올랐죠. 이건 뭐 얼마 올랐다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그야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23년 후반기의 상승폭이 어찌나 높았는지 저 아래 바닥을 기고 있는 그래프조차 1달러에 이미 100만 마르크에 육박함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의 시민들은 전쟁 배상금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저 악랄한 조약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당시 독일의 외무장관이 배상금은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괴롭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성난 시민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쟁 배상금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적개심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케인즈의 예상대로 독일에는 서서히 야만이 창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극도로 혼란스러운 바이마르 공화국의 한복판에서 역사의 전면으로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죠. 아돌프 히틀러는 혼란과 좌절에 빠진 군중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그는 전쟁 배상금을 갚지 않겠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돈만 밝히며 사회를 좀먹는 유대인을 축출하고 게르만족의 순결한 나라를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기성 정치인에게 더 이상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오직 자신만이 백척간도에 놓인 독일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했죠. 히틀러는 군중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좌절감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영도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런 히틀러의 달변과 선전선동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가슴이 탁 트이는 경험을 제공했고 그들은 곧 히틀러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일이 왜 가능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사회에 있습니다. 당시 독일이 현대처럼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다면 저 무슨 미친놈이야 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기본권조차 해결되지 않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고 속삭이는 달변가의 꾀임에 사람들은 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던 거죠. 허나 중요한 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세계는 2차 대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선으로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많은 추종자를 얻었지만 히틀러는 여전히 군소정치인에 불과했고 무엇보다 독일의 희소식이 날았기 때문이죠. 바로 미국과 영국이 프랑스를 설득한 끝에 전쟁 배상금을 크게 줄여준 겁니다. 이로 인해 독일의 망가진 경제가 조금씩 복구되고 있었죠. 히틀러의 극단적인 선전선동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허나 운명의 여신이 히틀러 편이었을까요? 그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발 대공황이 터진 거죠. 전 세계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으니 독일이라고 멀쩡할 리는 없었습니다. 대공황 동안 독일의 국민 소득은 무려 40%나 감소했고 실업률은 30%에 육박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웠던 독일의 경제는 더욱더 낭떠러지로 내몰렸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가 지날수록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안 좋아지자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이는 히틀러에게 기회였습니다. 히틀러는 대중연설과 선전을 통해 이 모든 원인을 바이마르 정부의 기성 정치인과 베르사유 조약, 유대인의 잘못으로 선동했습니다. 결국 극도의 좌절에 빠진 독일 국민들은 결국 투표를 통해 나치를 선택했죠. 1932년 나치당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원내 최대 정당이 되었고 그 이듬해 히틀러는 총리에 등극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수권법을 통과시켜 총통이 되기에 이릅니다. 여담으로 여기서 히틀러가 얼마나 벼락출세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데 히틀러가 총리에 임명될 당시 독일의 대통령은 힌덴부르크였습니다. 그런데 특징으로 이 사람은 1차 대전 당시 독일군 총사령관이자 독일 제국군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5스타였는데 이때 히틀러는 야전에서 뒹구는 하사관에 불과했죠. 그러니 히틀러는 달변 능력 하나만으로 경제로 인해 좌절감에 빠진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벼락출세를 한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앞서 인류 역사의 하부 구조는 경제라고 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돈 때문이라고 했죠. 산업혁명이 시작된 순간 식민지의 탄생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쟁탈전도 필연이었죠. 케인즈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독일에게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을 부과하면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배상금을 부과한 자들은 오히려 그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케인즈의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독일을 다시는 재개할 수 없게 만들려고 했고 그 대가로 독일에게 파리를 점령당하는 굴욕을 당하게 됐죠. 교양의 시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